늦가을,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유난히 싸늘하게 느껴지는 저녁이었다. 전라북도 남원, 지리산 자락에 포근히 안긴 이 소담한 도시의 외곽, 박정수 8세 여사는 홀로 저녁상을 물리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화면 속에서는 떠들썩한 예능 프로그램이 한창이었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며칠 전 서울 사는 아들 영민과의 짧은 통화만이 맴돌았다.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뵈어 죄송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헌신하다 몇 해 전 은퇴한 그녀에게 남편마저 10년 전 먼저 세상을 뜨고 나니 집안에 옮기는 창밖의 날씨만큼이나 스산했다. 무료함을 달래려 손에 쥔 스마트폰. 얼마 전 영민이 어머니도 이제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좀 보시고 친구분들이랑 연락도 하시라며 쥐어준 것이었다. 처음에는 복잡하기만 하던 작은 기계가 이제는 제법 손에 익었다. 그녀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며칠 전 가입한 지역 등산 동호회 밴드 앱을 열었다. 들국화처럼이라는 닉네임으로 자신이 직접 가꾼 마당의 국화 사진과 함께 짧은 감상을 적어 올렸었다. 가을볕 아래 마지막 향기를 토해내는 저 작은 꽃송이에게서 삶의 경건함을 배웁니다. 그녀의 글 아래 푸른 소리라는 닉네임의 누군가가 다정한 댓글을 남겼다. 들국화처럼님 글에서 깊은 감성이 느껴집니다. 저도 자연을 사랑하고 특히 지리산의 푸른 소나무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박정숙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작은 미소를 머금었다. 며칠 후 푸른 솔은 그녀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왔다. 자신을 지리산으로 귀농해 약초 농사를 준비하는 40대 후반의 사업가 유진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안경을 쓴 채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어딘가 모르게 학구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유진은 박정숙 여사의 글이 마치 자신의 마음을 읽는 듯하다며 문학과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박정숙 여사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생면부지의 사람과 그것도 온라인으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교사 출신인 그녀에게는 어딘가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진의 메시지에는 진솔함과 함께 그녀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자연을 벗삼아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을밤의 정막을 깨고 두 사람의 대화는 시작되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유진과의 대화는 박정숙 여사의 일상에 작은 난로처럼 온기를 더했다. 그는 매일 아침이면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정숙님. 오늘 남원의 아침 공기는 어떤가요? 라며 다정한 안부 인사를 건넸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며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박정숙 여사가 젊은 시절 좋아했던 윤동주나 김소월의 시구절을 보내주기도 했고 그녀가 무심코 올린 요즘 들어 무릎이 시큰거리네요 라는 글에는 지리산에서 직접 캤다는 약초 사진과 함께 민간요법을 상세히 알려주기도 했다. 그의 세심함과 따뜻함에 박정숙 여사는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위안을 느꼈다. 마치 젊은 시절 먼저 간 남편과 주고받던 연애편지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유진은 전화통화를 제안했다. 박정숙 여사는 망설였지만 그의 간곡한 부탁에 용기를 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메시지만큼이나 부드럽고 차분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젊은 시절 큰 사업에 실패하여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었지만 지리산의 자연 속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고 이제는 친환경 약초를 이용한 건강식품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정숙 여사와의 대화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마치 어머니나 혹은 다정한 누님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고백했다. 박정숙 여사는 그의 아픔에 공감했고 그의 재기를 진심으로 응원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유진은 단순한 온라인 친구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유진과의 대화를 일기처럼 스마트폰 메모장에 기록해두었다. 푸른 솔님과의 대화는 메마른 내 마음의 담비와 같다. 그가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따금 박정숙 여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희끗희끗한 머리칼, 깊어진 눈가의 주름. 내가 너무 늙어 보이는 건 아닐까.
유진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녀는 젊은 날의 자신처럼 그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었다. 염색을 해볼까, 아들이 사준 화사한 스카프라도 둘러볼까 하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밤늦게까지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다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잠들기도 했고, 그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짧은 메시지에는 밤새 잠 못 이루고 그의 쾌유를 빌었다. 그녀의 세상은 유진을 중심으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재편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잦아들고 마당의 매화나무에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하는 초봄이 되었다. 그날따라 유진의 메시지는 평소보다 어두웠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약초밭 계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계약금을 치르기로 한 날짜는 코앞인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 당장 3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박정숙 여사에게 정말 면목 없지만 혹시 일주일만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모든 것을 건 계약이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재계약이 어렵습니다. 일주일 안에 반드시 이자까지 넉넉히 쳐서 갚겠습니다라며 간곡히 부탁했다. 박정숙 여사의 마음은 복잡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그녀였다. 더구나 돈 문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조심해야 한다고 자식들에게 늘 가르쳐왔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유진의 절박한 목소리, 그동안 그가 보여준 진심과 따뜻함이 그녀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했다. 그렇게 신중한 사람이 오죽하면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할까? 내가 여기서 외면하면 저 사람은 얼마나 상심할까? 그녀는 밤새 고민했다.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 중에서 혹은 아들 영민의 결혼 자금으로 조금씩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에서 그 돈을 마련해 줄 수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정숙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ATM 기기 앞에 섰다. 화면 속 계좌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문득 먼저 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여보, 내가 지금 잘하는 걸까요? 짧은 망설임 끝에 그녀는 비밀번호를 눌렀다. 그래, 푸른솔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분명 어려운 사정이 있을 거야. 돈을 송금한 후 그녀는 유진에게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부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유진은 곧바로 전화를 걸어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정숙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약속대로 일주일 안에 꼭이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박정숙 여사는 오히려 그를 위로했다. 일주일이 조금 지난 어느 날 유진은 약속했던 것보다 50만 원이나 더 많은 350만 원을 박정숙 여사의 계좌로 입금했다. 그리고는 정숙님 덕분에 계약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제 작은 성의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라는 희망에 찬 메시지를 보내왔다. 박정숙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에 기뻐했다. 유진에 대한 그녀의 신뢰는 이제 바위처럼 단단해진 듯했다. 그녀는 그가 보내온 이자 50만 원으로 아들 영민에게 줄 작은 선물을 샀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유진의 사업 이야기도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박정숙 여사에게 자신이 구상 중인 지리산 청정 약초를 활용한 프리미엄 건강식품 사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이미 해외 바이어들과의 수출 계약이 성사 단계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생산 설비 확충을 위한 투자금만 확보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정숙 여사에게 이 사업의 특별한 공동 투자자가 되어달라고 제안했다. 정숙님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제 사업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제가 가장 신뢰하는 동반자이십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저희는 지리산 자락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함께 약초를 가꾸며 편안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은 달콤했고 박정숙 여사의 외로운 마음에 한 줄기 밝은 햇살처럼 스며들었다. 유진은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사업 계획서와 해외 바이어 명의의 가짜 계약서 사진들을 메시지로 보내왔다. 세련된 디자인의 문서들과 외국어로 가득 찬 서류들은 박정숙 여사에게는 너무나 전문적이고 그럴듯해 보였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과 아들 영민의 결혼 자금으로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적금을 떠올렸다.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다. 하지만 유진이 제시하는 미래는 너무나 매혹적이었다. 외로움과 적막감만이 감돌던 그녀의 노후에
유진이라는 존재는 새로운 삶의 의미이자 희망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온 마지막 기회일까?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 한편 아들 영민은 오랜만에 찾아뵌 어머니의 모습에서 어딘가 모를 변화를 감지했다. 평소보다 안색이 좋아 보이기도 했지만 어딘가 들떠 있으면서도 불안해 보이는 이중적인 모습이었다. 어머니의 통화가 눈에 띄게 잦아졌고 통화 내용은 대부분 사업이나 투자에 관한 것들이었다. 영민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그 푸른 소울이라는 사람에 대해 물었다. 박정숙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유진의 훌륭한 인품과 사업 능력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영민은 어머니의 지나친 맹신에 불안감을 느꼈다. 어머니, 그 사람 직접 만나본 적도 없으시잖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혹시라도... 그의 걱정 어린 말에 박정숙 여사는 버럭 화를 냈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푸른솔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네 어미를 그렇게 못 믿느냐. 평생 자식에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던 어머니의 격한 반응에 영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결국 박정숙 여사는 유진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했다. 적금을 해지하고 심지어 남편이 남긴 작은 땅을 처분한 돈까지 합쳐서였다. 그녀는 유진에게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부디 좋은 결실을 보게 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유진은 정숙님의 믿음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한 배를 탄 가족입니다 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박정숙 여사는 텅 빈 통장을 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유진과 함께할 빛나는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돈을 받은 후에도 유진의 요구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정숙님,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문제 삼아 급하게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바이어 측에서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하며 긴급히 로비 자금이 필요합니다. 등등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연이어 터졌다며 박정숙 여사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고 박정숙 여사에게 매달리듯 호소했다. 정숙님,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우리가 함께할 미래를 생각해주세요. 박정숙 여사는 이미 자신의 거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상태였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더 이상 마련할 돈도 없었다. 불안감과 함께 후회감이 밀려왔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다. 여기서 멈추면 그동안 투자한 돈을 모두 날리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유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생각에 그녀는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놓아버렸다. 그녀는 아들 영민 몰래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다. 평생을 살아온 정든 집,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그곳마저 위태로운 도박에 내던지려 하고 있었다. 영민은 어머니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밤늦도록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통화를 하고 우편함에는 은행에서 온 대출 안내장이 쌓여갔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주말을 이용해 남원으로 내려간 그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역을 몰래 확인했다. 그리고 푸른솔 유진이라는 인물과의 수많은 대화 기록, 그리고 거액의 돈이 오고 간 금융거래 내역을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유진이 보냈다는 사업체 이름과 그의 프로필 사진을 검색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가 언급한 사업체는 존재하지 않았고 프로필 사진은 몇 년 전 어느 중소기업 홍보기사에 실렸던 평범한 직장인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 순간 박정숙 여사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영민에게 말했다. 영민아, 엄마가 큰 결심을 했다. 푸른솔님 사업에 마지막으로 투자를 하기로 했어. 이 일만 잘 되면 우리도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단다. 그분이 다음 주에 남원역에서 만나자고 하셨어. 그때 투자 수익금도 정산하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 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자고. 영민은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었다. 그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을 느끼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뭐라고?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영민아? 박정숙 여사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말에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푸른솔님이 사기꾼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나에게 얼마나 진심이었는데. 영민은 떨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었다. 인터넷에서 도용된 프로필 사진,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 대포 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번호. 박정숙 여사는 스마트폰 화면 속 차가운 진실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유진이 보내왔던 다정한 메시지들, 그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음, 함께 꿈꾸었던 지리산 자락의 그림 같은 집.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처럼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영민아.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럴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 제발 현실을 보세요. 그동안 어머니가 그 사람에게 보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생 모으신 돈, 아버지 유산, 이제는 이 집까지 넘기시려고 했잖아요. 영민은 울분에 차 소리쳤다. 그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의 순진함과 외로움을 악용한 사기꾼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박정숙 여사는 아들의 외침에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유진과의 마지막 약속 날짜가 적힌 달력이 바람에 팔랑거렸다. 다음 주 남원역에서 만나자고 했지. 투자 수익금도 정산하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 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자고. 그녀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다음 날 박정숙 여사는 영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약속 장소인 남원역으로 향했다. 혹시라도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직접 확인하고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던 걸까? 그녀는 유진이 가장 좋아한다고 했던 연보라색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떨리는 발걸음을 옮겼다. 약속 시간인 오후 2시가 되었지만 유진은 나타나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박정숙 여사는 텅 빈 대합실 의자에 홀로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지리산 자락 위로 해가 기울고 싸늘한 저녁 공기가 그녀의 마른 어깨를 감쌌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전화는 끊어졌다. 그것이 유진, 아니 푸른솔과의 마지막이었다.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현실 앞에서 박정숙 여사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이것이란 말인가.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에 그토록 쉽게 마음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걸었던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좋아하던 드라마도 즐겨 읽던 시집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밥맛을 잃어 몸은 나날이 야위어갔고 한때 총명했던 눈빛은 깊은 절망감으로 흐릿해졌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여보, 내가 다 망쳤어요. 당신이 평생 읽어놓은 모든 것을, 그리고 내 남은 인생까지도. 아들 영민은 그런 어머니를 곁에서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는 다니던 회사에 잠시 휴직계를 내고 남원으로 내려와 어머니 곁을 지켰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향한 원망과 답답함이 앞섰다. 왜 진작 제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넘어가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어머니의 깊은 외로움과 절망을 이해하게 되었다. 평생을 가족과 제자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년은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이 홀로였던 어머니. 그 빈자리를 파고든 사기꾼의 달콤한 속삭임은 얼마나 치명적인 유혹이었을까. 영민은 서툴지만 진심으로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다. 함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하고 입맛 없는 어머니를 위해 손수 죽을 끓였다.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어색하지만 함께 집 앞을 산책하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박정숙 여사는 처음에는 아들의 그런 노력에도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했다. 깊은 자책감과 수치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의 따뜻한 진심이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유진을 잡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자신의 흔적을 숨겼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했으며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박정숙 여사가 잃어버린 돈은 그녀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큰 금액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상처는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한동안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한때 정성껏 가꾸었던 마당의 화초들은 그녀의 마음처럼 시들어갔다. 시간은 상처를 더디게 아물게 했다.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찾아왔지만 박정숙 여사의 마음은 여전히 한겨울이었다. 하지만 아들 영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주말마다 남원을 찾아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함께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저녁에는 거실에 마주 앉아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았다. 예전처럼 살가운 대화가 오가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작은 위로가 되는 시간들이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영민은 마당 한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던 작은 화분들을 발견했다. 한때 박정숙 여사가 애지중지 가꾸었던 것들이었다. 그는 삽과 호미를 들고 텃밭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마련했다. 그리고는 시장에서 사온 상추 모종과 방울토마토 모종을 꺼내놓았다. 어머니, 날씨도 좋은데 저랑 같이 이것 좀 심어보실래요? 여름에는 우리가 직접 키운 상추에 삼겹살 구워 먹으면 맛있겠지요? 박정숙 여사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영민의 제안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민은 묵묵히 땅을 파고 모종을 심기 시작했다. 그의 이마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던 박정숙 여사가 아주 천천히 무거운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말없이 영민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작은 호미를 받아들였다. 오랜만에 흙을 만지는 감촉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다. 그녀는 아주 작은 상추 모종 하나를 조심스럽게 흙 속에 심었다. 마치 아기 다루듯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그때 그녀의 마른 볼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아주 작고 여린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심고 있는 자신의 손길에서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온기를 느꼈다. 그날 이후로도 박정숙 여사의 삶이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 유진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고 잃어버린 돈은 그녀의 노후를 더욱 빠듯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절망의 구렁텅이에만 빠져있지 않았다. 매일 아침 그녀는 마당으로 나가 자신이 심은 작은 모종들에게 물을 주었다. 햇볕을 따라 조금씩 자라나는 푸른 잎사귀들을 보며 그녀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아들 영민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다. 그들은 예전처럼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영민은 어머니가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놓지 않도록 곁에서 묵묵히 지지했다. 어느덧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정숙 여사의 작은 텃밭에는 상추와 방울토마토가 제법 자라 있었다. 그녀는 잘 익은 방울토마토 몇 알을 따서 깨끗이 씻었다. 그리고 아들 영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민아, 이번 주말에 내려올 수 있겠니? 네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한번 끓여주마. 그리고 마당에 상추도 많이 자랐으니 같이 쌈 싸먹자꾸나.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정숙 여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의 푸르른 여름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주 오랜만에 잔잔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삶은 여전히 고되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은 그렇게 다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박정숙 여사의 일상은 아주 느리게 그러나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예전처럼 시를 읽거나 글을 쓰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대신 라디오를 작게 틀어놓고 흘러나오는 옛 노래들을 따라 흥얼거리기도 했다. 스마트폰은 여전히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지만 이제는 등산 동호회 밴드 앱 대신 아들 영민과 주고받는 소소한 메시지나 손주들의 사진을 보는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 푸른솔 유진의 흔적은 그녀의 스마트폰에서 깨끗이 지워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상처까지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가끔씩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나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는 날이면 그 기억은 불쑥 고개를 쳐들었다. 유진의 다정한 목소리, 함께 나누었던 시구절, 그가 약속했던 지리산 자락의 그림 같은 집. 그것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를 때면 그녀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감정에 함몰되지 않으려 애썼다.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시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애써 다른 생각을 하려 했다. 나는 바보였지. 하지만 그 바보짓 때문에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망칠 수는 없어. 아들 영민은 어머니의 그런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등을 떠밀었다. 예전에 어머니가 다니셨던 지역 노인복지관의 서예교실이나 노래교실 프로그램을 알아보기도 하고 가까운 곳으로 함께 짧은 여행을 다녀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정숙 여사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아들의 끈질긴 설득과 진심 어린 눈빛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복지관 서예교실에 다시 나간 첫날, 그녀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붓을 드는 것이 무척이나 어색하고 부끄러웠다. 하지만 먹향기를 맡고 화선지 위에 한자 한자 글씨를 써 내려가면서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삐뚤빼뚤 서툰 글씨였지만 그 속에는 그녀의 지난 아픔과 새로운 다짐이 함께 담겨 있는 듯했다. 함께 수업을 듣는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작은 즐거움이었다. 그들 역시 저마다의 사연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작은 위로를 주고받았다. 어느 날 서예교실에서 알게 된 한 할머니가 박정숙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선생님, 혹시 요즘 인터넷으로 이상한 연락 같은 거 받은 적 없으세요? 글쎄, 우리 옆집 영감님이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만난 여자한테 돈을 홀라당 다 날렸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정숙 여사의 손에 들려있던 붓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먹물이 화선지 위로 번져나갔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심장은 세차게 둥거렸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그날 저녁 박정숙 여사는 처음으로 아들 영민에게 유진과의 일을 좀 더 자세히 털어놓았다. 그동안은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해서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었다. 유진이 어떤 말로 자신에게 다가왔는지, 자신이 왜 그토록 쉽게 그의 말을 믿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았을 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그녀는 담담하게, 때로는 울먹이며 자신의 어리석음과 아픔을 고백했다. 영민은 말없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이 어려 있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교묘하게 사람 마음을 이용하는 놈들이 나쁜 거죠. 어머니는 너무 외로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순수하셨던 거고요. 영민의 따뜻한 위로에 박정숙 여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 그동안 가슴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응어리들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조금이나마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 일을 계기로 박정숙 여사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거나 겪을 수 있는 다른 노인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처럼 외로움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사기의 덫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방주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얼마 후 박정숙 여사는 지역 노인복지관 관장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노인들을 위한 온라인 금융사기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관장은 그녀의 용기 있는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박정숙 여사에게 직접 그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나서줄 것을 부탁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들의 격려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강단에 다시 서는 것은 수십 년 만이었다. 교사 시절과는 다른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이었지만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사기의 유형과 위험성,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강당을 가득 메운 노인들은 깊이 공감하며 귀를 기울였다. 강의가 끝난 후 몇몇 노인들이 다가와 선생님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것을 막았습니다. 정말 유익한 강의였습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정숙 여사는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자신이 잃어버렸던 교사로서의 보람과 자존감을 조금이나마 되찾는 것을 느꼈다. 박정숙 여사의 삶은 여전히 소박하고 조용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의미와 활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주 복지관에서 온라인 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했고 그녀의 강의는 입소문을 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초청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아픈 과거를 드러내는 것이 두렵고 힘들었지만 강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사는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작지만 강인한 활동가로 거듭나고 있었다. 텃밭의 작물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그녀는 직접 수확한 채소들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아들 영민과 함께 나누어 먹었고 이웃들과도 소박한 정을 나누었다. 영민은 이제 어머니의 얼굴에서 예전과 같은 깊은 그늘 대신 잔잔한 평화와 은은한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변화가 자랑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유진에게 사기를 당했던 바로 그 계절이었다. 창밖에는 그때처럼 낙엽이 흩날리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지만 박정숙 여사의 마음은 더 이상 시리지만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기록한 짧은 수필을 지역신문에 기고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나는 새로운 봄을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그녀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했다. 그녀의 스마트폰은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을 달래는 도피처나 위험한 유혹의 통로가 아니었다. 강의 자료를 검색하고 멀리 사는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소중한 도구가 되었다. 물론 문득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악몽에 몸서리칠 때도 있었고 텅 빈 통장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올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고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어느 주말 오후 박정숙 여사는 아들 영민과 함께 지리산 둘레길을 걷고 있었다. 붉게 물든 단풍이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힘드시지 않으세요? 영민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박정숙 여사는 맑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다 아들아, 아직은 걸을만 하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결 가벼워진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푸른 소리라는 허상에 기댄 들국화처럼이 아니었다.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자신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다시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의 강인함을 닮아가고 있었다. 그 가을 지리산의 단풍은 유난히 아름다웠다. 박정숙 여사의 온라인 사기 예방 강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녀의 진솔한 경험담과 노년층의 눈높이에 맞춘 쉬운 설명은 큰 호응을 얻었고 방송국에서 작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자는 제안까지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출연을 결심했다.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아픈 과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방송이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았다. 어떤 이는 위로를 구했고 어떤 이는 용기를 얻었다고 했으며 어떤 이는 법적 대응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박정숙 여사는 그들의 이야기에 일일이 귀 기울이며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움을 주려 노력했다. 그녀의 집 전화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아들 영민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어머니의 모습이 한없이 존경스러웠다. 그는 어머니의 활동을 셔츠룸 알바 묵묵히 지원했다. 강의 자료 준비를 돕기도 하고 운전기사가 되어 전국 각지의 강연장을 함께 다니기도 했다. 모자 사이의 대화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도 커져갔다.
어느덧 박정숙 여사에게는 온라인 사기 피해자들의 대모라는 별칭까지 붙었다. 그녀는 그 별칭이 쑥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사기 수법을 알리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우리는 결코 어리석거나 부족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외롭고 힘든 순간에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리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연대입니다. 그녀의 말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책자를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고, 지역사회 단체들과 협력하여 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참여했다. 그녀의 삶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빠졌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충만함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더 이상 외로움이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 못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겨울밤, 박정숙 여사는 자신의 서재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감사 편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 편지들 속에는 눈물과 아픔,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비록 푸른 솔 유지는 잡히지 않았고 그녀가 잃어버린 돈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낸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차가운 절망 대신 따뜻한 연대의 온기가 가득했다. 창밖의 눈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밤새도록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새해가 밝았고 박정숙 여사의 활동은 더욱 폭넓게 이어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피해 경험 공유를 넘어 온라인 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고,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협력하여 노년층을 위한 안전한 온라인 환경 구축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발언과 진정성 있는 호소는 많은 정책 입안자들과 기업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활동을 두고 지나치게 나선다고 비판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이미 지나간 일에 너무 얽매여 있다고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잠시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때마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많은 사람들과 아직도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을지 모를 또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여기서 멈추면 그들은 누가 지켜주겠는가? 아들 영민은 그런 어머니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그는 어머니의 강연 일정을 관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주며 때로는 날카로운 악플에 상처받은 어머니를 위로해주기도 했다. 그는 어머니가 단순한 사기 피해자를 넘어 사회운동가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인간의 강인함과 회복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어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어느덧 박정숙 여사에게는 잊지 못할 그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평온하고 단조로운 일상 대신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역동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칠 때도 많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믿었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텃밭에는 여전히 계절마다 새로운 채소들이 자라났고 그녀는 그 소박한 결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작은 행복을 느꼈다. 복지관 서예교실에도 꾸준히 나가 붓글씨를 연마했고 가끔은 손주들에게 직접 쓴 격언이나 좋은 글귀를 선물하기도 했다. 그녀의 글씨에는 이제 단순한 기교를 넘어 삶의 깊은 연륜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해 가을, 남원시에서는 온라인 안전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다. 박정숙 여사는 그 행사의 주요 연사로 초청받았다. 수많은 시민들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용기에 존경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박정숙 여사는 그 순간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얻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연대의 힘, 그리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리산의 가을 단풍보다 더 아름다운 깊고 온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빛나는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T339, total characters, 1890. 행사가 끝나고 며칠 뒤 박정숙 여사는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어느덧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전화였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를 이끌림에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신을 몇 년 전 박정숙 여사의 사기 예방 강의를 들은 사람이라고 소개한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정숙 여사 덕분에 최근 비슷한 수법의 온라인 사기를 피할 수 있었다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선생님 강의를 듣지 않았더라면 저도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박정숙 여사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전화기 너머로 전해져 오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지난 시간들을 위로하고 그녀가 걸어온 길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듯했다. 그녀는 그 여성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며 앞으로도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전화를 끊은 후 박정숙 여사는 한동안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온기가 샘솟는 것을 느꼈다. 푸른 솔 유진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어쩌면 그녀는 그 일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었는지도 몰랐다.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법을 배웠으니 말이다. 아들 영민은 그날 저녁 퇴근길에 작은 케이크 하나를 사들고 남원으로 향했다. 특별한 날은 아니었지만 문득 어머니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집 마당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어 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등대가 되어주고 있었다. 박정숙 여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을 환한 미소로 맞이했다. 어서 오너라, 아들아. 날도 추운데 고생 많았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정갈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다. 평범하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한 저녁 식사였다. 모자는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상 사는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아팠던 과거의 기억까지도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창밖의 눈은 더욱 세차게 내렸지만 박정숙 여사의 집안에는 모자의 웃음소리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사랑,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눈처럼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다. 비록 삶의 가을에 혹독한 시련을 겪었지만 그녀는 그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으며 마침내 자신의 인생에 또 다른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기며 계속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박정숙 여사는 7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그녀의 사기 예방 활동은 이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시민운동으로 발전했고 정부 기관에서도 그녀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남원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었다. 어느 해봄, 그녀는 자신의 삶과 활동을 담은 자전 에세이를 출간했다. 책의 제목은 들국화, 다시 피어나다였다. 책은 출간과 동시에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특히 비슷한 아픔을 겪었거나 현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었다. 책의 인쇄는
모두 온라인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기금으로 기부되었다. 아들 영민은 이제 어엿한 중년이 되었고 그의 아이들, 즉 박정숙 여사의 손주들도 훌쩍 자라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남원에 모여 박정숙 여사가 가꾼 텃밭에서 함께 채소를 가꾸고 그녀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한때 깊은 절망과 불신으로 얼룩졌던 가족 관계는 이제 그 누구보다 끈끈한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박정숙 여사는 가끔씩 밤하늘의 별을 보며 먼저 간 남편을 떠올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큼 나 열심히 살고 있어요. 비록 어리석은 실수로 많은 것을 잃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녀의 삶은 로맨스 스캠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지만 그 끝에서 그녀는 절망 대신 희망을, 고립 대신 연대를, 그리고 상실 대신 새로운 의미를 찾아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강인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다. 오늘도 박정숙 여사는 누군가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그녀의 작은 집 마당에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지기를 반복할 것이고 그 꽃들처럼 그녀의 삶 또한 쇠잔해 가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력과 희망을 피워 올릴 것이다. 마치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다시 피어나는 들국화처럼. 어느덧 시간이 흘러 박정숙 여사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그녀가 설립한 온라인 사기 피해자 지원 재단은 국내 최대 규모로 성장했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곳을 통해 법률적, 심리적 지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자전 에세이 들국화, 다시 피어나다는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어떤 나라에서는 그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다. 박정숙 여사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날의 총기와 따뜻한 연민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단에 서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대신 자신의 집필실에서 조용히 글을 쓰며 세상과 소통했다. 그녀의 글은 짧지만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와 위로를 건네주었다. 아들 영민은 어머니의 뒤를 이어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 헌신적으로 일했고 박정숙 여사의 손주들 또한 할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한 사람의 아픔과 용기가 만들어낸 선한 영향력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어느 늦은 가을날 박정숙 여사는 자신의 집 마당 국화꽃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지막 향기를 힘껏 토해내고 있는 탐스러운 국화는 마치 그녀의 삶을 닮은 듯했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파란만장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푸른 소울 유진의 달콤한 속삭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순간들, 그리고 아들의 따뜻한 손길,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연대,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후회도 원망도 이제는 다 희미해진 먼 과거의 일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사랑과 희망을 잃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국화 향기를 실어 날랐다. 박정숙 여사는 깊고 평화로운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맑게 갠 가을 하늘처럼 고요하고 충만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한 송이 들국화처럼 소박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으로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향기를 퍼뜨리며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다.